이번 시간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6가지 유형의 인식 과정을 설명하면서 6가지 유형의 인식 과정 속에서 6가지 유형의 인과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거 공부했죠. 이 시간에는 그 인과적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그 형식을 이해해야 된다. 형식을 누가 정립시켰냐면 세종께서. 여기에 A와 B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와 B가 있어요. 이 A와 B를 인과적으로 결합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는 원인이 되고 하나는 결과가 돼야겠죠. 아버지하고 아들을 결합시키는 인과적 구성 방식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어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버지가 나를 고아원에서 데려왔대. 이건 접착력이 별로 없어. 아버지하고 아들을 인과적으로 결합시켜주는 강력한 그 방식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거야. A와 B를 인과적으로 결합을 하려고 그래. 실체론적인 방법은 이거야. A가 B를 낳았다. A가 B를 만들었다. A가 B를 산출했다. 그럼 B는 A를 낳을 수 있어 없어? 그거 아주 나쁜 놈이지. 아들놈 돌아다니면서 내가 우리 아빠를 낳았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실체론적인 그 인과 구성 방법이거든. 근데 오늘은 세존이 발견한 인과적 구성 형식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 인과적 구성 형식은 어떠하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A가 B를 만들었다. 이런 인과적 패러다임을 갖고 살던 인간에게 그렇게 살면 고통이 있을 뿐이야.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어떻게 돼 있냐? 내가 깊은 산매 속에서 깨달은 것은 이거였어. A가 있으면 B가 있더라. A가 없으면 B가 없더라. A가 나타나면 B가 나타나더라. A가 사라지면 B가 사라지더라. 이제 A가 B를 낳았다. A가 B를 산출했다. A가 B를 만들었다. 이런 인과적 구성 방식은 버려야 한다. 그때 그러한 사고방식을 버린 사람들이 세존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의 공부는 이 하나, 둘, 셋, 넷, 이 4가지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공부를 마치려고 그래요. 이 4가지 문장은 매우 중요해서 외합니다. 세존은 이 A와 B를 이것과 저것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것과 저것이라고 말하고 A와 B라고 하냐? 그냥 직접적이잖아요. 구체적이고. 이 세상을 바꾸려면 공장을 많이 짓고 복지를 하고 이래도 바꿔지겠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이 4가지 문장을 뭐라고 하냐면 연기의 일반적인 공식이라고 그래요.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요. 연기의 일반적인 공식 4가지야. 세존은 연기의 원리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형식적인 공식으로 표현했어요. 모두 다 이 형식 속에 들어온다. 자, A가 있으면 B가 있다. 이것은 A와 B가 인과적으로 구성된다 이 말이에요. A가 없으면 B가 없다. 이것도 A와 B가 인과적으로 구성된다 이런 말이에요. A가 나타나면 B가 나타난다. 이것도 A와 B의 인과적 구성을 묘사한 말이죠. A가 사라지면 B가 사라진다. 이것도 A와 B의 인과적 구성을 묘사한 말입니다. 근데 이 인과적 구성을 잘 보면 이 A와 B가 뭐냐면 2가지 측면으로 연기는 항상 이해해야 돼요. A와 B는 뭘 가리키는 말이냐면 과정을 가리키기도 하고 현상을 가리키기도 해요. 왜 과정과 현상이 자꾸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가요? 그것은 머릿속에서 의식이 작용되는 그래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의에서 일어나는 식이 의식이잖아요. 이 의식의 작용이 여러분이 고장나면 현상을 못 만들어내요. 현상을 그려낼 때 그 그림을 그리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가 누구예요? 의도, 의지, 행위예요. 그러니까 식이 나타났다 하면 바로 뭐가 나타난 거예요? 개인적인 의도나 의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식은 자기된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자기된 식을 쓰는데 각자 그 자기된 식이 일정한 방식으로 쭉 나타나고 있는 게 습관이에요.
쭉 쓰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시비 거는 놈이 하나 딱 생겨나요. 뭘까요? 고통, 괴로움이죠. 시비를 안 걸면 여러분이 반성을 않겠죠. 시비 거는 놈이 누구예요? 고통이 딱 나타나요. 괴로움이.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반성을 해야 돼요. 오호, 고통이 나타났네. 이게 바로 이런 자기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구만. 그러면 고통을 주지 않는 자기로 바꿔야겠죠. 전에도 말했잖아요. 괴로움은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영원한 스승이셔요. 잘 모셔요. 괜히 이상한 거 모시지 말고. 이 네 가지 공식 속에 들어있는 의미 첫째가 A와 B는 인과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이 A와 B는 기능이면서 기능의 과정이죠. 또 의식의 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상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네 가지 문장은 인식기능의 질서와 인식현상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A가 있으면 B가 있다. 그 말은 A의 과정이 있으면 B의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말은 A라고 하는 현상이 있으면 B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 그 말이죠. 또 여기다 적용하면 A라고 하는 현상이 없어지면 B라는 현상도 없어져. 왜냐하면 서로 조건적으로 의지해 있기 때문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또 A의 기능이 없어지면 B의 기능도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도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고 함께 없고 함께 나타나고 함께 사라진다. 이러한 형식은 뭘 설명하는 말이냐면 인과적 상호작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인과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A와 B가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나, 너는 너로 있으면 안 되죠. 나와 너는 의존해 있어.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걸 가르쳐 줬더니 어떤 사람이 남한테 싫은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더니 의존해 있기 때문에. 남한테 따끔하게 혼내주는 것도 왜 가능한 거예요? 의존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든지 좋아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냥 좋은 건 줄 알아요. 크게 상대방을 망치죠. 아들놈이 바늘을 훔쳐왔어요. 옆집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내줘야지요.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은 나쁘다. 괜찮아. 에이, 바늘 하나 가지고 뭘 그래. 그럼 나중에 걔가 뭐 가지고 온대요? 바늘 도둑이 도둑 된다고 안 합니까? 그런 도덕심은 어렸을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커서는 절대 못 가르쳐 줘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예요? A와 B는 어디 속에 있다? 의존 관계 속에 있다. 이 말을 꼭 이야기해야 돼요. A와 B는 어디 속에 있다? 관계 속에 있어. 관계 보여요? 안 보여요? 너와 나의 관계가 보입니까? 안 보여도 전화해서 나 오늘 기분이 꿀꿀하네.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 마시게. 그러면 그래. 내가 좀 바쁜 일이 많은데 밀쳐놓고 곧 나갈게. 이렇게 해야 좋은 관계지. 어디 가자 그러면 늘 회피하고. 그럼 알아채잖아요. 관계는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그가 저렇게 행동하는 그 속에서만 관계가 생겨나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인과적 작용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관계가 어디에서 생기나요? 인과적 작용. 그러니까 상호 인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의존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 문장의 의미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A와 B는 조건적 관계 속에 있는 기능이고 A와 B는 조건적 관계 속에 있는 현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을 명심해야 돼요. 연기론은 모든 것이 관계를 근거해서 생겨나요. 이 관계는 상호 인과적 그 결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것들이 실체를 근거해서 생겨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자를 낳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확장해 보면 연기론은 기능의 인과적 과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존재의 사건이 중요해요. 존재의 사건으로 이 생을 보기 시작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생로병사가 뒤따릅니다.
존재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순간 그 존재가 이 세상에 겪어가는 것이 생로병사예요. 알아서 사세요. 나는 생로병사가 좋아.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용기가 엄청 빵빵하죠. 다음 날 어디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암이래. 바로 꼬랑지 내리죠. 교회를 갈까 성당을 갈까. 종교는 하나 있어야 한다니까. 중얼거리기 시작하지. 이 네 가지 문장은 세존이 우리에게 설명한 일반적인 연기의 공식입니다.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또 구체적인 공식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공식을 뭐라고 하냐면 12연기라고 그래요. 그 12연기는 이 일반적인 공식에 다 포함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연기론의 인과적 구성과 실체론의 인과적 구성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많이 살펴보면 또 머리 아프니까. 실체론의 인과적 구성은 원인이 결과를 지배해요. 원인이 결과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과를 항상 원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만을 전달받아요. 새로운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원인이 결과를 지배하기 때문에 항상 원인이 결과 앞에 나타나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지 내가 아버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인과적 구성을 연기론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는 거예요. 가끔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이 머릿속에서 있으면 아들이라는 인식이 머릿속에서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옛날에 살아있던 홍길동 씨 아들이요. 홍길동은 없어 지금. 걔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아지 고아. 아버지가 나타나면 아들이 나타나. 아버지가 화가 나서 막 집어던지면 얻어 터지는 아들이 나타나겠지. 뭘 화를 내면서 막 집어던지는 아버지가 사라지면 얻어 터지는 아들이 사라지겠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지배하는 인과적 구성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2500년 전에 세존이 우리에게 제안한 인과적 구성이 현대적입니까? 고대적입니까? 현대적이에요. 만약에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면 불교의 연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계속 인간의 탐욕을 견지하는 조직과 기구를 만들어야 돼. 그놈들 또 감춰는 거, 그놈들 감춰는 거, 그놈들 감춰는 거. 하고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못 만드는 게 만들으니까 국민의 감시.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공부 끝내겠어요. 한옥마을에 사는 어떤 중학생이 나를 보자 굉장히 반갑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문제를 하나 내고 싶대요. 뭘 내고 싶어? 너는 수학도 싫어하고 영어도 싫어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지? 그랬더니 걔는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는 애였어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딱 묻고는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너도 나한테 걸렸어. 이런 표정이야. 나는 이런 표정이야. 내가 오늘 너의 버리장머리를 고쳐줄게. 모든 사람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아들여서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해. 이거 죽는 일이야.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서 알고 싶어하는 그 의도가 개인에게 있거든. 그래서 그 질문을 따라가면 그 의도의 그물에 갇히게 되는 거야. 물음을 물으면 물음 속에 들어가지 말아요. 물음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물음에 의해서 갇히게 돼요. 물음에 갇히면 여러분은 새로운 답을 거기서 창조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천재는 항상 자기만의 새로운 물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재하고 달라요. 영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영재고, 천재는 새로운 관점의 물음을 갖고 등장한 사람이에요. 패러다임을 바꿀 사람이 천재지, 영재는 못 바꾸지. 공무원은 거의 영재야.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한. 그렇게 묻는 거야. 중학생이 나에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진토 양난이라고 하잖아. 닭이 먼저인데 라고 말하면 그 닭은 누가 낳았어요? 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달걀이 먼저인데 그러면 그 달걀 누가 낳았어요? 지금 야가 이걸 배운 거야. 내가 이렇게 말했지. 물음을 좀 바꾸는 게 어때?
그랬더니 막 짜증을 내는 거야. 빨리 말하라고. 네. 드디어 오늘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공부하게 되니까 싫어서. 그래. 네가 공부를 싫어하니까 그런 물음을 앞으로 묻지 마. 너도 답을 모르잖아. 왜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냐. 몇 사람이나 골탕 먹였어? 그랬더니 지금 한 보름 전에 알았는데 한 20명 골탕 먹였대. 다 걸려들어. 지 생각에 닭 같아. 지 생각에 달걀 같아. 그러면 걔가 바로 반격을 가해. 이렇게 물어야지.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나타나면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사라지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그럼 대답해 줄 수 있어. 닭과 달걀의 인과적 구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하면서 닭이 있으면 달걀이 있는 거야. 달걀이 있으면 닭이 있지. 닭이 원인이 되면 달걀이 결과가 되고 달걀이 원인이 되면 닭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호 인과적 구성의 물음을 너는 배워야 된다. 걔는 그날 날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았다고 그래. 왜? 그리고 걔는 그 뒤부터는 엄마가 그러는데 다시는 그런 물음을 묻지 않았대. 나한테 혼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물음을 물어도 시간이 없는데 왜 골탕 먹이는 것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러냐. 이 딜레마는 굉장히 유명한 딜레마입니다. 근데 닭과 달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딜레마는 그냥 항상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주겠습니다. 태어남이 먼저일까요? 죽음이 먼저일까요? 여기서 답을 하지 마시고 한번 사유해 봐요. 태어남이 먼저일까? 죽음이 먼저일까? 마치겠습니다.